여러분,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아셨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한적한 요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등에 업혀 재워주고 굶어가며 학비됐던 아들한테 버림받은 이야기. 그것도 30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뜯긴 다음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아마 핸드폰 들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잠깐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인천 연안부두 인근 골목,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 72살 김순자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삐걱거립니다. 허리가 2번 웁니다. 그래도 손은 먼저 앞치마 끈을 찾아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몸이 먼저 아는 겁니다. 순자 씨가 평생 지켜온 건 건물 하나였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도심 상업지구 4층짜리 꼬마 빌딩. 1층엔 분식집, 2층엔 미용실, 3층엔 학원, 4층엔 고시원. 공시지가 18억, 실거래가로 치면 30억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새벽 경매 시장을 뛰고 비린내 나는 생선 장갑을 끼고 손마디가 튀어나오도록 30년을 모아서 산 건물이에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아들 민석이 대학 등록금이 밀렸을 때도 순자 씨는 그 건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민석이 거야. 내가 죽으면 줄 거야. 그때 민석이는 24이었고 순자 씨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아들이 43이 되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43세 민석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소파는 이탈리아제. 커피 테이블엔 위스키 한 병. 겉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 같죠. 근데 서랍 안에는 카드 명세서가 구겨진 채로 쌓여 있고 사업은 2년째 적자였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1차 상환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민석아, 저녁 먹어야지. 민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일찍 들어왔잖아. 밥 먹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해요. 아주 많이 연습한 사람처럼요. 민석은 순자 씨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니 무릎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흠칫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살갑게 구는 게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났으니까요. 엄마 무릎 요즘도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에이,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해야지. 내가 아들인데. 잠깐 말을 끊었다가 타이밍을 재듯이 꺼냅니다. 엄마,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이 한마디에 순자 씨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게 얼마만인지. 이 엄마는 그게 신호인 줄 모르고 아들 걱정부터 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사업이 좀 꼬였어. 세금 문제도 있고. 엄마한테 말하기 싫었는데. 눈물까지는 아니고 눈물 직전의 표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핵심을 찌릅니다. 엄마, 나 믿지? 당연하지. 왜 그런 말을 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석은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항목마다 형광펜이 칠해진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였어요. 미리 준비해 둔 거죠. 엄마 명의로 건물이 있잖아. 그게 문제야.
나중에 상속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대.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내 명의로 잠깐만 돌려놓으면 절세가 된다고 하더라고. 잠깐이라는 게 얼마나? 1, 2년이면 돼. 세금 정리되면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드릴게. 어차피 놔주려고 하셨던 거잖아. 논리가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다 설계된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망설이자 민석은 카드를 하나 더 꺼냈어요. 감정 카드를요. 엄마, 내가 대학 다닐 때 새벽 4시에 나가시던 거 다 알았어. 장갑에 비린내 배어오는 것도. 그게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 못했어. 근데 그 돈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순자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내가 그걸 날릴 것 같아? 엄마 건물 가지고 내가 장난칠 것 같아? 나 믿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 손을 봤어요. 무릎을 주무르던 그 손이 지금 서류 위에 펜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사인하면 돼? 도장이 찍히는 소리. 민석의 입꼬리가 0.3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보지 못했어요. 아들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민석이 방으로 들어간 뒤 순자 씨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생각도 없는 표정으로 오래된 습관처럼 앞치마 끈을 매만졌습니다. 부두가 생각났고 비린내가 생각났고 24의 민석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던 것이 생각났어요. 이건 민석이 거야. 순자 씨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민석이가 쓴 방식 신체 접촉으로 신뢰를 만들고 감정적 기억을 무기로 꺼내고 복잡한 법률 용어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 이게 실제 노인 재산 착취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순자 씨가 어리석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40년간 쌓아온 믿음이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도장 찍힌 바로 그 다음 날 민석 부부가 나눈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해 꾸민 거짓말이 뭔지도요. 지금 옆에 부모님 계시면 잠깐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이 이야기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챕터에서 순자 씨가 아들 민석이한테 30억짜리 건물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날 저녁 민석이 부부가 한우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1등급이요. 꽃등심에 안창살까지. 순자 씨는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고마워서 엄마 고생했다고 한 번쯤은 대접하고 싶어서 사온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작별 인사였어요. 민석이 집 부엌에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 이지연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전기 그릴 위에 꽃등심이 지글지글 올라가는 소리, 육즙이 튀는 소리, 부엌 전체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씨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도와줄까? 어머님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눈이 웃지를 않았거든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뒤집으면서 시선은 벌써 남편 민석한테 가 있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순자 씨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꽃등심, 안창살, 깻잎쌈, 된장찌개, 공기밥. 오랜만에 보는 상차림이었어요. 순자 씨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챙겨준 게 얼마만인지. 민석아, 이거 많이 비쌌겠다.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지.
엄마, 아니야.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특별한 날. 그 말을 들은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들 어려운 거 도와준 날이니까. 30억짜리 건물 명에 넘겨줬으니까. 아들이 고마워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민석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고기를 집는 척하면서 된장찌개 국물을 뜨는 척하면서 계속 다른 곳을 봤습니다. 지연 씨는 반대였어요. 시선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순자 씨가 고기를 집을 때, 밥을 먹을 때, 찌개를 떠먹을 때 지연 씨의 눈이 계속 순자 씨를 따라다녔어요. 웃으면서요. 그 차갑고 반듯한 미소로요. 어머님, 고기 더 드세요. 오늘은 많이 드셔야죠. 많이 드셔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왜인지 이상하게 걸렸지만 순자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고기가 반쯤 줄어들 무렵 민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있잖아. 나 요즘 병원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병원? 어디 아파? 내가 아니라 엄마. 있잖아. 요즘 치매 검진 무료로 해주는 데 있거든. 65세 이상이면 다 된다고. 나 엄마 걱정돼서. 순자 씨가 젓가락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내가 왜 치매 검사야? 나 멀쩡한데. 아니, 멀쩡한 거 확인하러 가는 거지. 요즘 엄마 깜빡하는 거 몇 번 봤거든.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든가. 사람이 다 그렇지. 어머님, 저도 걱정돼서요. 미리 체크해두면 좋잖아요. 가볍게 다녀오시는 거예요. 지연 씨가 웃으면서 거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준비된 것처럼 들렸어요. 순자 씨는 고기를 한 점 집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면 되지. 어디야? 민석과 지연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0.5초. 아무 말도 없이 눈빛만 오가는 그 순간을 순자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는 지연 씨가 했습니다. 순자 씨가 도우려고 하자 또 막았어요. 지연이가 어머님, 오늘은 쉬세요. TV 보고 계세요. 부엌에서 그릇 닦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부부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순자 씨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렸던 건 딱 한마디였어요. 민석이 웃으면서 하는 말. 내일이면 끝나. 순자 씨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사업 얘기겠거니 했어요. 세금 정리가 내일이면 끝난다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순자 씨가 잠든 시간, 민석과 지연은 안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도장 찍었어. 이제 30억 상가 우리 거야. 지연이가 진짜 고생했어.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계속 우리 집에 계실 거야? 미쳤어? 상가 관리비만 해도 얼만데. 내일 바로 그 한적한 시골 요양원 예약한 대로 보내려고. 어머님 정정하신데 가시겠대? 치매 검사 받으러 가자고 속여야지 뭐. 일단 보내면 끝이야. 거기 산속이라 핸드폰도 잘 안 터진대. 복도 건너편 방에서 순자 씨는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우 소고기가 맛있었다고 오랜만에 아들 내외랑 밥 먹어서 좋았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그 한우 소고기가 뭐였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아들 내외한테는 처리 완료 파티였던 겁니다. 30억 건물 명의 이전 성공, 내일이면 요양원으로 보낸다. 이제 이 집에서 치워버린다는 그 기념 파티요. 순자 씨는 그날 저녁 내내 며느리 미소가 왜 그렇게 눈까지 오지 않는지, 아들이 왜 자꾸 시선을 피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답답하시죠? 왜 눈치를 못 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믿어온 자식을 의심하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노린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다음 날 아침 치매 검사 간다는 말에 순자 씨가 어떻게 차에 올라탔는지, 그리고 경기도 산속요양원 철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 주변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인 줄 모르고 일어난 적 있으세요? 순자 씨가 딱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떴어요. 무릎이 아팠고 창밖은 맑았고 어디선가 밤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침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는 그걸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치매 검사라고 했지. 일찍 다녀와야겠다. 그리고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침 8시. 순자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지연은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둘 다 순자 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제랑 똑같았어요. 눈이 웃지 않는 그 웃음이요. 식탁 위엔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찍 나가야 하니까 빨리 드세요. 검사가 몇 시야? 9시 반. 차 막히면 늦어. 순자 씨는 밥을 먹었습니다. 빨리 먹으라는 말에 국도 제대로 못 마시고요. 그리고 외투를 걸쳤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복도에 서 있는 것은 병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흰색 봉고차. 옆면에 뭔가 글씨가 쓰여 있었지만 순자 씨는 안경을 아직 못 쓴 상태였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 둘이 조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환자 이송업체 직원들이었어요. 민서가, 저 차가 뭐야? 병원에서 픽업 서비스 보내줬어. 검사하는 날은 이렇게 온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깐 멈췄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왜 병원 차가 아니고 이런 봉고차가 오는지, 왜 조끼 입은 남자 둘이 데리러 오는지, 그냥 우리 차로 가면 안 돼? 아니, 거기가 좀 멀어서.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이게 더 편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연 씨가 순자 씨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어머님, 세면도구랑 옷 몇 벌 넣어뒀어요. 검사가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요. 하루 이틀. 그 말이 순자 씨 머릿속에서 잠깐 걸렸습니다. 치매 검사가 왜 하루 이틀이 걸리지? 그냥 피 뽑고 뭐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들이 이미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빨리 가자는 눈빛으로요. 순자 씨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봉고차 뒷문이 닫혔습니다. 민석과 지연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나란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다녀와. 검사 잘 받고. 순자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유리 너머로 아들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웃고 있었고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순자 씨가 탄 차가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출발했어. 도착하면 연락해. 수신이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차는 인천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자 씨도 몰랐어요. 그냥 병원이 좀 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빌딩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사라지고 슈퍼마켓 간판이 사라지고 도로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눈에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남동구 구도심 상업지구 4층짜리 그 건물이었어요.
차가 그 앞 도로를 지나쳐가는 순간 순자 씨는 나도 모르게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1층 분식집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층 미용실 간판이 보였어요. 30년 전 처음 그 건물 열쇠를 받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 건물 월세로 병원비를 댔던 날이 생각났어요. 민석이 취업했다고 그 앞에서 같이 사진 찍던 날도요. 건물이 차창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냥 멀어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경기도 어딘가의 이름이 나왔어요. 순자 씨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명이었습니다. 차는 국도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나무가 우거지고 가드레일이 낡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신호가 2칸으로 줄었어요. 저기요, 병원이 여기 맞아요? 여기가 어디야? 앞에 앉은 직원이 백미러를 힐끗 봤습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그 조금이 산을 하나 더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나타났어요. 낮은 담장, 녹슨 철문, 그 위에 달린 작은 간판. 보람노인 요양원. 순자 씨는 그 글자를 읽고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 요양원이잖아. 병원 아니잖아. 직원들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나 안 내려. 민석이한테 전화해. 당장 민석이한테 전화해줘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한 칸이었어요. 전화를 눌렀습니다. 연결 중 표시가 떴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끊겼습니다. 직원 한 명이 조용하고 능숙한 손으로 순자 씨 팔을 잡았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 다뤄본 사람의 손이었어요. 어르신, 일단 들어가셔야 해요. 보호자분이 다 해놓으셨어요. 보호자분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 말이 순자 씨 심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철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봉고차가 돌아서고 있었어요. 온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석이 없었고 지연이 없었고 자기 건물도 없었고 인천도 없었고 40년의 새벽 4시도 여기엔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말이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하고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많이 힘드셨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진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가시는 곳이죠. 근데 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멀쩡한 정신, 멀쩡한 몸으로 자식한테 속아서 산속에 버려진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재산 다 뺏기고 나서요. 이 나라에서 매년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세요? 노인 재산 착취 신고 건수 해마다 수천 건입니다. 신고 안 되는 거 합치면 훨씬 더 많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요양원 안에서 순자 씨가 아들한테 보낸 문자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골프 라운딩 중이던 민석이가 그 문자를 어떻게 씹었는지도요. 화나시죠? 저도 화납니다. 여러분, 이 챕터 제목 보셨죠? 엄마 죽으면 연락해. 이게 아들이 엄마한테 한 말입니다. 친어머니한테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비린내 맡아가며 30억 건물 지어준 그 엄마한테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 중에 이게 가능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요양원 입소 절차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보호자 서류가 이미 다 돼 있었어요.
민석이 미리 다 해놓은 거였습니다. 순자 씨가 뭔가 따지려고 해도 직원이 계속 같은 말만 했어요. 보호자분이 다 해놓으셨어요. 어르신, 일단 방으로 가세요.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철창이 달려 있었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만 있었고 하늘만 있었고 사람 소리는 없었어요. 침대 3개엔 이미 다른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천장을 보고 계셨고 한 분은 주무시고 계셨고 한 분은 순자 씨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순자 씨는 남은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한 칸 간신히 잡혔어요. 민석한테 전화를 눌렀습니다. 3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 전화가 안 되니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여기 너무 춥고 배고프다. 밥도 맛없고 사람들이 무서워. 언제 데리러 오니? 보내고 기다렸어요. 1분, 5분, 10분.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왔어요. 요양원 식사가 트레이에 담겨 들어왔습니다. 흰죽이랑 반찬 2가지. 순자 씨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어제 저녁 한우 꽃등심이 생각났거든요. 지연이 웃으면서 구워주던 그 고기가요. 그게 작별 인사였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석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나 지금 골프 라운딩 중이야. 바빠. 골프. 어머니가 산속 요양원 4인실 철창 방에 처음 들어온 날 아들은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요양원 침대가 너무 딱딱했고 담요가 얇았고 바람이 어디선가 들어오는지 방이 냉골이었습니다. 같은 방 어르신 한 분이 주무시다 신음소리를 내셨어요. 무서웠다고 해요. 낯선 곳에서 나는 낯선 소리가요. 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약이라도 좀 사다 주면 안 되겠니? 이번엔 더 빨리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 간호사들 있잖아.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진짜 급한 일 아니면 연락 좀 하지 마.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이 문자를 보고 순자 씨가 얼마나 오래 화면을 들여다보셨는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쓴 손이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 무릎을 주무르던 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는 핸드폰을 붙들고 오래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뭔데? 죽을 때나 연락하라는 거니? 이건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모르겠으니까 물어본 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전화를 받아주는 건지, 진짜로 죽어야 연락이 닿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민석의 답장이 왔습니다. 말 잘하네. 어차피 거기 죽으러 가는 데 아니야? 죽으면 요양원에서 연락 오겠지. 여러분, 저 지금 이 문자 읽으면서 손이 떨립니다. 이게 아들이 엄마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 낳아준 사람한테요. 죽으면 요양원에서 연락 오겠지. 이게 사람 말입니까?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 문자보다 더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순자 씨가 그 문자 받고 나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우셨냐고요? 아니요. 핸드폰을 덮고 담요를 끌어당기고 그냥 누우셨어요. 울지도 못하셨대요.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너무 아프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거, 이게 진짜인가 봅니다. 순자 씨가 담요를 끌어당기던 그 시각, 민석과 지연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상가 월세 들어온 걸로 에르메스 가방 하나 사도 돼? 당연하지. 엄마 요양원비 150만 원 빼고도 돈이 썩어 넘치는데.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면 상가세금 많이 나온다며? 걱정 마. 미리 사망신고 서류 다 알아봐 놨어. 법적으로 미리 죽여놓으면 세금 한 푼 안 내도 돼. 당신 진짜 똑똑하다. 어머님은 산속에서 공기나 마시라 그래. 호강하는 거지 뭐. 호강? 산속 4인실 철창 방에서 얇은 담요 덮고 무릎 통증으로 뜬 눈으로 누워 계신 분한테 그게 호강이래요. 새벽 2시. 순자 씨는 아직 안 주무셨어요.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창밖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디선가 개가 짖었고 복도에서 직원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 부두가 생각났어요. 새벽 4시에 그 냄새가요. 생선 비린내랑 바닷바람이랑 덜 깬 잠이 섞인 그 새벽 공기. 30년을 맡아온 냄새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났어요. 산냄새만 났습니다. 민석이가 24에 무릎에 얼굴 묻고 울던 게 생각났어요. 엄마, 나 믿지? 어제 소파에서 하던 그 말도 생각났어요. 둘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게 제일 아팠다고 해요. 나쁜 놈이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이 짓을 했다는 게요. 여러분, 엄마 죽으면 연락해. 이 말이 이 영상 제목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문자예요. 저는 이 이야기 만들면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순자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한테 이런 말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게요. 다음 챕터는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순자 씨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줄어들려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챕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시다가 화나셔도 됩니다. 댓글에 욕 쓰셔도 됩니다. 저도 이거 편집하면서 3번 멈췄어요. 오늘은 2장면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쪽에선 순자 씨가 곰팡이 핀 벽 앞에서 무릎을 부여잡고 계시고 다른 쪽에선 민석이 부부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에르메스 가방을 고르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면서요. 자, 시작합니다. 요양원 입소 사흘째 아침. 창문에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빛을 보고 잠깐 어디 있는지 잊었어요. 눈을 뜨면 인천 자기 방일 것 같았거든요. 앞치마 끈을 찾으려고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손에 잡힌 건 얇은 요양원 담요였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회색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검은 얼룩이 모서리에서 번져 있었는데 아무도 치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있던 건지 모를 얼룩이었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어젯밤에도 못 주무셨거든요. 아침 식사가 들어왔어요. 흰죽이었습니다. 사흘째 흰죽이었어요. 반찬은 짠 깍두기 하나였고 국은 간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떠먹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어제 한우 꽃등심 생각이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죽을 왜 내가 먹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어디서 어떻게 틀렸길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나 싶으셨대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날 아침은 못 드셨어요. 같은 날 오전 11시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민석과 지연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제 주문한 에르메스 버킨백 수령 때문에 왔고, 민석은 자기 시계를 보러 왔어요. 롤렉스 매장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 저번 달에 1층 분식집이 보증금 올려줬거든. 잘 됐다. 그럼 서브마리너 그냥 질러도 되겠네. 롤렉스? 1200만 원짜리 시계예요. 민석이 손목에 차보고 거울을 봤습니다. 흡족한 얼굴이었어요. 어때? 완전 잘 어울려. 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 카드로 결제된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꼬마 빌딩 월세요. 순자 씨가 40년 새벽을 팔아서 지은 그 건물에서 나온 돈이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민석은 그걸 받아서 지갑에 넣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알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어르신 식사를 잘 안 하고 계십니다. 보호자분께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석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여보, 밥 먹고 가자. 오늘 여기 새로 생긴 오마카세 예약했어. 요양원 같은 날 점심. 순자 씨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걸었어요. 복도 끝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바깥이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나무가 보였고 구름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 한 대도 사람 한 명도 안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오늘은 2칸이었어요. 전화를 눌렀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엄마, 나 지금 밥 먹는 중인데. 민석아, 나 좀 데리러 와. 여기 너무 힘들어. 무릎도 아프고 밥도 못 먹겠고.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그릇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도요. 오마카세 식당 분위기였어요. 엄마, 거기 간호사들한테 말해. 왜 나한테 전화해? 간호사가 내 아들이야? 나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잖아. 나 지금 바빠.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벽을 따라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냥 앉았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거든요. 복도를 지나가던 요양원 직원이 봤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입소하신 지 사흘이 됐는데 보호자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전화를 드려도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르신 혼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그 직원 이름은 박서연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돼요. 기억해 두세요. 같은 날 오후 2시 코스 요리가 끝나갈 즈음이었습니다. 지연이 핸드폰으로 버킨백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오렌지색 박스 옆에 오마카세 디저트를 같이 놓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였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에 발리 갈까? 어머님 요양원비 내고 나서도 매달 한 500은 남잖아. 발리? 몰디브 어때? 어차피 비행기 값 얼마 안 하잖아. 좋아. 오버워터 방갈로로 잡자. 그러지 뭐. 근데 있잖아. 나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또? 뭐래? 집에 가고 싶다고. 그냥 끊었어. 잘했어. 거기 적응하면 다 잠잠해져. 처음엔 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설명할 말을 모르겠어요. 요양원 그날 밤 박서연 직원이 퇴근 전에 순자 씨 방을 들렀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불을 안 켜셨어요. 어두운 방에서 혼자요. 어르신, 저녁은 드셨어요? 조금.
많이 안 드셨던데. 몸 어디 불편하세요? 순자 씨가 박서연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자기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신 거였어요. 그러자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아가씨, 나 여기 왜 있는 거야? 나 치매 검사 받으러 왔는데 왜 여기 있어?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박서연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서류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보호자 요청으로 장기 입소, 면회 일정 미정, 면회 일정 미정. 박서연은 그날 집에 가면서 이 어르신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떠났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다고. 이분은 치매도 아니고 몸도 크게 아프지 않으신데 왜 여기 계신 건지. 보호자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박서연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다음 챕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장면 보셨죠? 한쪽엔 곰팡이 벽 앞에 혼자 주저앉은 72살 어머니, 다른 쪽엔 그 어머니 월세로 오마카세 먹고 롤렉스 차고 몰디브 계획 세우는 아들 내외.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 오늘 댓글 안 봐도 알아요. 제발 복수해줘라고 쓰셨을 거잖아요. 기다려주세요. 다음 챕터에서 박서연 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 있는 친구들한테 꼭 보내주세요.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줄어들게. 여러분, 저 오늘 이 챕터 쓰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지금까지는 화가 났거든요. 아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근데 오늘 챕터는 달라요. 절망 끝에서 불씨 하나가 생기거든요. 아주 작은 불씨예요. 종이 한 장짜리 불씨.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들으시면 아마 저처럼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요양원 입소 열흘째. 할머니는 적응이라는 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적응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기가 익숙해지면 여기가 내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밥도 조금만 드셨고 복도도 잘 안 나오셨어요. 방에서 창밖만 보셨습니다. 근데 열흘째 되던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복도로 나오셨어요. 방에만 있으면 더 굳는다고 담당 직원이 자꾸 나오셔서 움직이시라고 해서요. 복도 끝에 작은 공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낡은 텔레비전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 거기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흰 머리에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무릎 위에 책 한 권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근데 책을 읽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한참 있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새로 오셨죠? 얼마 됐어요? 열흘요. 처음엔 다 그래요.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여기 얼마나 됐어요? 나는 2달. 아들이 넣었어요. 그 말이 어떤 표정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냥 날씨 얘기하듯이요. 할머니는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나이는 82. 전직 법무사였어요. 법무사가 뭔지 아시죠? 등기, 계약서, 부동산 서류, 상속 서류 같은 거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에요. 30년을 그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말동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냥 외로운 어르신이거니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이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아들이 넣었어요. 근데 저 치매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픈 데 없는데. 재산 있었어요? 건물이 하나요. 지금은 누구 명의예요? 그 순간 할머니 말이 멎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잠깐 돌렸어요.
세금 문제로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거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 않으셨어요.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이미 명예 이전이 됐는데 무슨 수로 돌려받냐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명예 넘길 때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으로요? 12년 있다가 돌려준다고. 세금 정리되면요. 그 말 어디 적혀 있어요? 문자든 메모든.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파에서 서류를 받아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말하는 동안 할머니는 옆에 있던 수첩에 뭔가를 적었거든요. 습관적으로요. 평생 장사하면서 숫자나 약속 같은 건 꼭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적었던 게 있었어요. 날짜, 그리고 이렇게요. 아들 명의로 잠깐. 12년 뒤 돌려받기로. 세금 정리 후. 수첩이 가방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 그 작은 가방 안에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을 때 할아버지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30년 법무사의 눈이었어요. 천천히 수첩을 받아서 읽으셨어요. 날짜를 확인하셨고 문구를 2번 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조건부 증여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메모가 계약이에요. 아들이 조건을 내걸고 명의를 받은 거거든요. 세금 정리 후 돌려준다는 조건이요. 그 조건을 안 지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적은 메모인데요. 얘기할 수 있어요. 변호사 잘 만나면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30년 동안 이런 서류만 봤어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수첩을 가방에 넣을 때 처음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 담당 직원이 퇴근 준비를 하다가 할아버지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어요. 아가씨, 잠깐요. 네, 할아버지. 101호 어르신 있잖아요. 그분 입소 서류 좀 다시 한번 봐요. 내가 보기엔 이상한 데가 있어. 직원은 그날 퇴근하고 나서 할머니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입소 동의서에 서명이 있었어요. 근데 필체가 이상했어요. 너무 흔들렸거든요. 노인 어르신들 서명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건 흔들린 게 아니었어요. 눌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쥐어준 펜으로 쓴 것 같은 필체였어요. 그리고 입소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가족 돌봄 어려움.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걸 직원은 열흘 동안 보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대화도 또렷하고 기억도 분명하고 판단도 멀쩡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서류에는 치매 초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직원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했어요. 노인 불법 감금, 신고 방법. 그날 밤 할머니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주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도장 찍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 새벽 4시가 생각났어요. 부두가 생각났어요. 손마디 굵어지던 것, 비린내 나는 장갑, 건물 열쇠 처음 봤던 날. 그게 다 생각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당하고 끝낼 수는 없다.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절망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수첩 한 장이에요. 날짜 있고 조건 있고 본인 필체로 쓴 메모 한 장.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하셨죠? 실제로 법적으로 이런 걸 조건부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조건을 걸고 재산을 넘겼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판례도 있어요. 이게 그냥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도장 찍었다고 끝난 게 아닐 수 있다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어디에 신고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한테 닿았는지 나옵니다.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회도 꼭 봐주세요. 이제 판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이 챕터를 위해서 여기까지 보셨잖아요. 챕터 1부터 지금까지 순자 씨가 도장 찍히고 차에 실려가고 철창 방에서 죽어라 문자 보내고 아들한테 죽으면 연락해 들은 것까지 다 보셨잖아요. 오늘 그 아들 앞에 순자 씨가 나타납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직접요. 시작합니다. 탈출. 그 전날 밤 박서연이 신고를 넣은 건 입소 열이틀째였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었어요. 그쪽에서 담당자가 나왔고 순자 씨 면담을 했습니다. 치매 여부간이 검사도 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상 없음이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여기 계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원하시면 나가실 수 있어요. 순자 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박서연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시는 줄 알았는데 안 우셨어요. 그냥 일어나셨어요. 조용히. 그날 밤 순자 씨는 오상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 나가요. 잘 됐네. 수첩 챙겼죠? 네. 근데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해요? 오상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금모라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봐야 해요. 증거는 현장에서 나와요. 현장이요? 당신 건물 월세로 파티하고 있을 거야. 가서 봐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안 잤습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석이 집 토요일 저녁. 민석이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인 부부 4쌍이 왔어요. 케이터링 업체가 들어와서 상을 차렸고 와인이 2병 열렸고 거실엔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새 롤렉스를 찾고 지연은 에르메스 버킨백을 소파 옆에 뒀어요. 보이라고요. 민석이 형, 요즘 진짜 잘 풀리나 봐요. 집 분위기가 다르네요. 뭐, 이것저것 정리가 좀 됐어요. 앞으로는 좀 편하게 살려고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와인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예약된 손님은 다 왔거든요. 여보, 누구야? 지연이 인터폰을 받습니다. 그리고 굳었어요. 죽은 사람이 왔다. 인터폰 화면에 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요양원 옷 그대로였어요. 머리도 정갈하게 빗지 못한 상태였고 손에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어머님이야. 민석이 인터폰으로 왔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야?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들어오시게 해. 손님들 있어.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선 순자 씨. 순자 씨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와인 잔을 든 사람들이 있었고 케이터링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에르메스 가방이 소파 옆에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건물 월세로 산 거라는 걸요. 손님들이 순자 씨를 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추고요. 엄마, 일단 방으로 가. 나 방에 안 가. 손님 있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언제야?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나중이 오는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잔을 내려놨어요. 수첩이 나왔다. 순자 씨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민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알지? 내가 나한테 한 말 내가 다 적어뒀어. 날짜도 조건도 다. 12년 뒤에 돌려준다고. 세금 정리되면 돌려준다고. 그거 여기 다 있어.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효력이 있다고. 법무사 선생님이 있대. 이거 조건부 증여 근거가 된다고. 변호사 이미 연락해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변호사한테는 연락 못했어요. 근데 민석은 몰랐어요.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지연한테 갔다가 다시 수첩으로 왔어요. 지연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오늘은 손님도 있으니까 내일 차분하게 얘기해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순자 씨가 지연을 봤습니다. 40년 새벽 4시를 버텨온 눈이었어요. 지연아, 내가 지금 입은 옷. 그 옷 어디서 난 돈으로 산 거야. 지연이 멈췄습니다. 내 건물 월세로 산 거잖아.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무너지는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올라오는 떨림이었어요. 내 돈으로 산 옷 다 벗고 나가라.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손님 중 한 명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석이 표정을 바꿨어요. 부드럽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엄마, 그 수첩 법적으로 아무 소용 없어? 변호사한테 물어봐. 이미 등기 이전 다 끝났고 공증도 없는 메모가 무슨. 그래. 그럼 이것도 소용없어? 두 번째 종이가 나왔습니다. 박서연이 챙겨준 거였어요. 순자 씨 입소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적힌 그 서류요. 순자 씨 서명이 있는데 필체가 눌리지 않은 그 서류요. 내가 치매래. 여기. 근데 나 치매 아니잖아. 이거 누가 이렇게 썼는지 그것도 다 물어볼 거야. 민석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너 사망신고 서류 알아봤다며. 나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어. 지금 여기. 그게 어떻게 알았는지 민석은 몰랐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오상철 할아버지가 법무사 시절 인맥으로 알아봐 준 거였습니다. 민석이 이미 사망신고 관련 서류를 법무사 사무소 한 군데에 문의해 놨다는 것을요. 손님들은 다 갔습니다. 와인 잔이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케이터링 음식도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여기 안 잔다. 깔 데 있어. 엄마, 일단 오늘은. 민석아.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40년 동안 불러온 이름이에요. 24세 무릎에 얼굴 묻고 울던 아들 이름이에요. 나는 너 믿었어. 그게 내 잘못이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문이 닫혔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내 돈으로 산 옷 다 벗고 나가라. 이 한마디 듣고 싶으셨죠? 저도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문 닫히기 전에 아들 이름 부르던 순자 씨 목소리요. 분노가 아니었거든요.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40년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말이었어요. 민석이한테도요. 다음 챕터는 법정입니다. 조건부 증여 소송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진짜 끝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7개 챕터를 함께 오셨어요. 새벽 4시 부두에서 시작해서 소파에서 도장 찍히고 봉고차에 실려가고 철창 방에서 죽으면 연락해 듣고 수첩 한 장 들고 아들 파티장에 나타나기까지 오늘은 그 끝을 보여드립니다. 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민석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순자 씨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까지요.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소송 시작. 순자 씨가 파티장에서 나온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상철 할아버지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부동산 전문이었고 노인 재산 착취 소송을 여러 건 맡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수첩을 보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강한 물건이에요. 수첩에 적힌 날짜, 조건, 필체, 거기에 당시 정황 진술, 입소 서류의 허위 기재, 박서연의 목격 진술까지 더해지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했어요. 조건부 증여 취소 소송으로 갑니다. 그리고 별개로 노인 유기, 허위 서류 작성 관련해서 형사고소도 같이 넣을 거예요. 순자 씨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민석이가 받은 서류. 사흘 뒤 민석한테 우편물이 왔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소장이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취소 청구, 원고 김순자. 민석이 그 서류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고 해요. 지연을 불렀습니다. 진짜? 그 수첩 가지고 그게 무슨 효력이? 변호사 선임했대.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날부터 민석이 사무실 전화기가 바빠졌습니다. 자기 변호사를 찾으려고요. 근데 만나는 변호사마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조건을 명시하고 받은 증여인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한 판례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법정. 재판은 3번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민석 측 변호사는 수첩이 사적인 메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순자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날짜, 조건, 당사자 필체, 그리고 명예 이전 직전에 작성된 정황. 여기에 민석이 순자 씨에게 보낸 문자 기록이 추가됐어요. 엄마, 나 지금 골프 라운딩 중이야. 바빠. 어머니가 요양원 첫날 밤 연락했을 때 돌아온 그 문자요. 조건을 이행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정황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박서연이 증인으로 섰어요. 입소 서류의 허위 기재, 치매가 아닌 어르신을 치매 초기로 기록한 것, 보호자 연락 두절 상황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명예 이전 당시 12년 후 반환을 약속했음을 부인합니까? 민석이 잠깐 멈췄어요. 부인하면 위증이 됩니다. 수첩이 있고 정황이 있고 증인이 있으니까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원고 승소였습니다. 조건부 증여 취소, 건물 명의 원상회복.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요. 증여자가 조건을 명시하고 이전한 재산을 수증자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를 기망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흐리게 한 정황이 인정된다. 순자 씨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이었어요. 법원 앞에 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나무를 한참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도 진행됐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유기 혐의, 허위 서류를 이용한 입소 강제,
그리고 재산 편취 관련 사기 혐의였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추가로 드러난 게 있었습니다. 민석이 알아봤던 사망신고 서류건이었어요. 실제로 법무사 사무소에 순자 씨 기본 증명서를 떼어가며 사망신고 절차를 문의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이게 결정타였어요. 민석은 구속됐습니다. 지연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어요.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롤렉스는 압류됐어요. 에르메스 가방도요. 오버워터 방갈로 예약은 자동 취소됐고요. 그 카드로 결제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다시 순자 씨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시 김순자 세 글자가 찍힌 날 순자 씨는 그 서류를 들고 인천 부두에 갔어요. 혼자요. 오랜만에 본 부두였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낮이었지만 냄새는 똑같았어요. 비린내랑 바닷바람이랑 그 섞인 냄새요. 오래 서 계셨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서류 2장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장이었어요.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노인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탁 계약서였어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건물 운영 수익은 본인 생활비와 의료비로 쓰되 아무에게도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남기시는 거예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살았어요. 자식한테 다 줘야 좋은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순자 씨는 인천 시내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건물 월세 수익으로 생활비를 쓰셨고 무릎 치료도 제대로 받기 시작하셨어요. 오상철 할아버지랑은 가끔 전화를 하셨고 박서연은 가끔 들러서 밥을 같이 드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아직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부두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드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어두운 새벽이 밝아오는 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내 노후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게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자식 믿지 말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니에요. 순자 씨 이야기에서 민석이가 나쁜 놈이 된 건 어쩌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너무 일찍,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줬잖아요. 부모가 끝까지 자기 것을 지키는 게 자식을 위해서도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시면 꼭 기억해 주세요. 도장 찍었다고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수첩 한 장, 문자 한 통,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꼭 연락하세요. 순자 씨가 이긴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계신 분들한테, 자식한테 전부 줘버릴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요. 순자 씨 이야기 여기서 끝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 한 편이었습니다.